본 영상에는 다소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 미성년자, 임산부, 노약자는 시청 및 정치 시 주의 바랍니다. 그리고 사용된 사람 이름이나 지명은 실제로 있는 것들이나 사진으로 나오는 인물은 실제 인물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1945년 11월 23일) 금요일, 스코틀랜드의 동쪽 지방인 에버딘시어에 있는 프레이저버그에서 태어난 데니스 닐슨은 스코틀랜드인 어머니 베티 화이트와 노르웨이인 아버지 올라프 닐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올라프는 그가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종전선언이 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베티의 집안은 프레이저버그에서 몇백 년간 전통적으로 어업을 잇고 있는 한때 귀족이었던 집안이었죠. 프레이저버그에 있는 항구는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로 어업이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또한 나무도 거의 없는 넓은 평지에 바람이 많이 불고 그로 인해 성난 파도도 휘몰아치는 험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 스코틀랜드 바닷가라는 자연적인 요인과 군인이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데니스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떠들고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조부모,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안에선 모두 데니스에게 강박적인 교육을 시켰다는 영향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남자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 누구의 밑에서 일하면 안 된다, 누구보다 더 잘나야 한다는 등과 같은 것들이 있었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강압적인 집안에서 커왔던 이유였을까요? 고작 6살이던 1951년,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심하게 반항하고 어디에도 올가매이러 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반항이 있는 날이면 해변에 붙어있는 가까운 말인 브로드시로 향했습니다. 파도가 높게 치던 이곳의 해안에는 무수히 많은 바위들이 솟아올라와 소용돌이가 생기기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6살의 아이가 매번 이곳으로 찾아와 내려다보는 이유는 1년 전 친구의 동생이 떨어져 바위에 머리를 부딪히고 어디론가 사라진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그의 나이는 어느덧 8살이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항상 가던 인버럴루키로 향하던 중 나는 무언가 비참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걷고 있던 해변가에서 멈춰서 신발과 양말을 벗고 끊임없이 소리내고 있던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차가운 바닷물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걸 느꼈다. 멀리서만 봐오던 바다의 거대한 힘에 최면이 걸리는 듯했다. 그리고 바지가 젖는 것도 무시한 채 허리가 잠길 때까지 넓은 바다를 향해 걸어갔다. 모래사장에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아이가 막대기로 모래를 찌르고 놀고 있었지만 내가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져버려서 보지 못했을 거라 생각했다.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큰 파도가 한번 나를 덮쳤다. 바다로 빨려 들어가 당황한 나는 팔을 계속해서 휘저었지만 그럴수록 바다는 나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나는 그렇게 물에 잠겼다. 계속해서 머리에선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없는 공기를 마시려 계속 숨을 쉬려 했다. 2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꼭 나를 도와주러 올 것만 같았다. 비참한 집에서 언제나 그랬듯. 얼마 뒤 나는 고요하고 푸른색의 물에 잠겨 편안하고 약에 취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공허했다. 그리고 멀리서 둔탁하고 느린 누군가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나를 매우 무겁게 짓누르는 것만 같았다. 처음엔 매우 차가운 느낌이 들었지만 곧 평소의 느낌이 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태양빛의 따뜻함이 느껴졌다. 나는 오바이트를 하고 헐떡거리며 숨을 내뱉고 있었다. 그리고 모래사장에 있던 모래들이 날려와 내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산들바람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다. 내 옷들은 모래 위에 펼쳐져 있었고 하늘엔 흰색 구름을 무늬 삼아 파란빛을 띠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한 느낌 덕분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간인지 모를 정도로 잠에 드누겠을 땐 마른 모래들이 날 위로해주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기침을 하고 몸을 일으켜 배와 허벅지에 있던 끈적끈적한 것들을 손으로 치워냈다. 갈매기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었던 것인지 그들의 똥들도 내 주변에 널려 있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심하게 화를 냈다. 어디서 무얼 한 건지 소리 지르며 묻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바다에 들어가 바다가 나를 잡아당겼고 바다와 함께 너무 편안한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순 없었기에 그때부터 나는 평생을 바다에 대한 사랑으로 상상력을 채워갔다. 어두웠던 하늘이 깨기 시작하면 빗줄기가 내려와 투덜거리는 바다를 달리듯이.
데니스가 사실 바다에 들어가고자 마음먹었던 이유는 집안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편이었던 외할아버지인 앤드류 화이트 씨가 평생 동안 몸담았던 어선에서 사망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인 베티는 6살인 아들에게 단지 잠을 자고 있다고만 소식을 전해 들었고, 장례식장에서 관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시체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었죠. 그 후로는 반항이 심한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항상 말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었고, 결국 8살이 되어 저런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회상하며 꺼냈던 이야기는 그가 앞으로 저지를 수많은 일들에 영향을 끼치게 된 일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말수가 부쩍 줄어들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진 듯 보였던 8살의 데니스.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던 베티는 아들에게 비둘기를 선물해 줬습니다.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선물받은 데니스는 여느 다른 아이들처럼 뛸 듯이 기뻐했었고, 지극정성으로 비둘기들을 돌봤습니다. 엄마, 비둘기는 뭘 먹어요? 글쎄, 곡식이나 벌레 같은 걸 먹지 않을까? 그래요? 그럼 제가 벌레 잡아다 줄게요. 그러렴. 누구보다 비둘기들을 사랑하며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잊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침,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신나게 비둘기들을 보러 나간 데니스. 집 앞에 설치해놨던 새장에서 항상 들리던 비둘기 소리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다가가보니 새장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고, 비둘기들은 땅바닥에 피떡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새장을 부수고 비둘기들을 죽인 것이었죠. 그것을 본 데니스는 관 안에 누워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며 정신이 황폐해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집안에 들어가 방에서 며칠 동안 밥도 안 먹고 있는다든지 하는 우울함의 극치에 빠져있는 듯했죠.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가끔씩 자신이 뛰어들었던 해변가로 거닐다 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노트에 글을 적어놨었죠. 바로 할아버지와 비둘기의 죽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할아버지와 비둘기를 죽인 것들은 무엇일까? 나도 죽을 뻔했지만 살아났는데 할아버지와 비둘기는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그렇게 데니스는 죽음과 관련 있는 책들도 계속해서 읽어 나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12살이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사춘기가 온 것인지 성에 부쩍 관심이 많아진 듯 보였습니다. 학교에서 프랑스어를 배우며 읽던 소설책에 나오는 한 남자아이 캐릭터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다니던 교회 목사의 아들에게도 특별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엄격한 집안에서 자란 베티는 아들에게 남자아이들을 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 꾸짖었습니다. 그럴수록 데니스의 마음에 있던 창은 점점 닫혀져만 가고 자신만의 세계를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15살이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참전 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어린 나이에 입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 3년은 잉글랜드의 남부에 있는 엘더샷 베럭스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태어나서 처음 겪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집안에선 자신이 원치 않았던 일들이 많았고, 대부분은 자신이 중심이 아니었기에 입대한 뒤로는 군인만이 배울 수 있는 근면성, 규율, 전우회 등을 익히며 그의 인생에서 둘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중 가장 큰 이유는 또래 남자들과 24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었죠. 데니스는 어머니가 남자를 좋아하는 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합리화를 해왔습니다. 나는 사실 양성애자가 아닐까? 여자도 좋은 걸. 괜찮아. 겉으로만 티를 내지 말자. 마음속으로만 좋아하는 거야. 자기 합리화를 하며 죄책감을 느껴가던 데니스는 3년 뒤 취사병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1960년대 초였던 당시엔 요즘과 같이 도축을 한 고기를 납품받아 조리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돼지, 닭을 키우는 농장과 계약해 살아있는 동물을 취사병이 직접 도축하는 방식이었죠. 데니스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도축하는 법을 배웠고 금세 능숙해졌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철학적인 호기심을 갖고 있던 그로선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도축을 할 때면 상당량을 도맡아서 할 정도였죠. 다소 잔인하기도 한 이 작업을 도맡아서 하는 데니스는 많은 동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된 한 병사에 의해 술과 마약을 처음으로 입에 대보기도 했죠. 게다가 바로 이즈음, 2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에서 도망쳐 나온 남성 매춘부들,
어린 중동계 남자아이들과 많은 성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으로 발령이나 근무하는 동안 그런 기회들이 자연스레 찾아들었고 그는 평생을 참아가고 있던 욕구들을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끊이지 않던 중동 지역의 특성상 수많은 인간 시체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철학적인 호기심, 남성을 사랑하는 동성애가 뒤섞여 변태적인 성욕이 생기기 시작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사람처럼 자신의 온몸을 텔크로 하얗게, 입술은 파랗게 한 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보며 자위하는 버릇이 생겼죠. 그렇게 군생활이 끝나갈 무렵 상병이자 22살이 된 데니스는 셰틀랜드 제도의 근무지를 배치받았습니다. 이곳은 스코틀랜드의 북쪽에 있는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작은 주둔지가 있는 곳이었죠. 데니스는 그곳에서 이미 근무를 하고 있던 18세의 후임 병사인 스콧 웹스터 이병에게 짝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내색할 순 없었기에 단순히 친절한 선임으로서 그를 대하기 시작했죠. 스콧, 넌 입대하기 전에 뭘 했어? 영화 감독의 꿈이라 대본 같은 글들을 많이 써봤습니다. 영화 감독? 좋아하는 영화가 뭐야? 사랑은 비를 타고라는 영화입니다. 그게 어떤 영화지? 뮤지컬 영화인데 거기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춤을 추는 씬은 저에게 큰 감명을 줬습니다. 상병님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래, 그럼 내일 밤에 TV 시청실에서 같이 볼까? 좋습니다. 그렇게 친해진 둘은 거의 같은 시간을 보내며 근무의 시간엔 주로 서로를 촬영해주며 영화 같은 비디오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행복해하는 스캇의 얼굴을 보는 게 좋았기 때문이었죠. 행복한 4년이라는 시간은 훌쩍 지나갔고 그날은 전투병이었던 스캇이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방으로 차출되어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데니스는 그를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약 한 달 뒤 스캇이 교전 중 전사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데니스는 비둘기, 할아버지에 이은 자신이 무척이나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이 다시 자기 곁을 떠났다는 허탈감에 그와 함께 찍었던 모든 비디오를 드럼통에 넣고 불태워버렸습니다. 항상 웃는 모습을 하고 있던 데니스가 무표정하게 그런 행동을 일삼는 것을 보고 많은 동료 부대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1년 3개월 동안의 군생활을 청산하는 듯 보였습니다. 26살이 된 데니스는 결국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부대가 아일랜드의 북쪽으로 옮겨지는 것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전역을 신청하고 자신의 고향인 프레이저버그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인 베티는 재혼하여 새로운 남편인 애덤 스캇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덤의 아들인 조슈아 스캇이 함께 하고 있었죠. 조슈아는 그와 간단한 인사 후 서먹한 상태로 같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조슈아, 내가 거의 반평생을 군대에서 보냈던 터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걱정 말고 편하게 대해줘. 그래? 나이도 비슷하니까 저녁에 펍에 가서 맥주나 좀 마실래? 좋은 생각이네. 그럼 난 동네가 어떻게 바뀌었나 구경 좀 하고 그쪽으로 갈게. 그날 저녁 만난 둘은 술을 마시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슈아, 넌 살면서 남자 좋아해본 적 있어? 아니, 그냥 물어봤어. 남자 좋아하는 새끼들은 어떻게 살아가나 바보 같은 놈들. 알아서 살아가겠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가 만약 동성애자라면 어떻게 생각할래? 동성애자야? 그건 아니고 그냥 물어본 거야. 군대에서 아끼는 후임이 동성애자였거든.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말이야. 이런 대화들을 나누면서 조슈아는 데니스를 가까이 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를 혐오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런 말들만 진지하게 들어오는 그가 가까이 하기엔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1년이 지난 1972년 1월 데니스는 일반인으로 돌아온 후 군대에서 느꼈던 전우와 같은 소속감을 다시 되찾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 명의 경찰로서 그의 경력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지원한 곳은 런던의 모든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경찰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독립하여 북런던의 맨스톤 로드 9번지로 이사하게 되었죠. 그렇게 군대에 이어 경찰 생활을 이어간 그는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동료들과 범인들을 직접 검거하러 출동한다거나 함께 수사하는 등 추리소설에서 많이 봤던 것들을 기대했지만 그런 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박봉에 항상 서류에 쌓여 지냈고 근무 외 시간에도 추가적인 수당 없이 일하는 3D 업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이유에서였을까요?
데니스는 런던에 있던 유명한 게이바인 킹 윌리엄 4세, The Colon, The Golden Lion, The Black Cap, The Salisbury, The 크리클우드에 단골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날은 더 골든 라이언 바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가 들썩거리는 게 데니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 뭐야? 메트로폴리탄 경찰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관계를 하고 계시는군요. 공연 음란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두 분 다 차에서 내리세요. 내 차 안에서 하는 건데 네가 뭔데 하라 말이야. 저리 꺼져. 나한테 매운맛 보기 전에. 데니스는 자신의 경찰 생활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한 건수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게이 커플을 체포해 경찰청으로 연행해 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맥스 체드윅 형사가 유치장 안에 있던 게이 커플을 보고 물었습니다. 야 데니스, 저 사람들 뭐야? 공공장소에서 성관계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체포하였습니다. 공공장소? 어디? 더 골든라이언 바 근처 작은 도로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주차되어 있던 차 안에서 그러는 걸 발견하고 바로 체포하였습니다. 차 안에서? 시각은? 새벽 3시 17분이었습니다. 데니스, 새벽 3시에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는 도로가 차 안에서 성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을 체포했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공연 음란 혐의입니다. 데니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잡아왔다는 거야? 정말 미치겠다. 빨리 풀어줘. 팀장님이 아시면 뒤집어질 거야. 데니스는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크게 낙심했고 경찰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만에 제복을 벗었습니다. 박봉이었던 경찰 일조차 그만두게 되자 심각했던 자신의 집안 환경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엔 군생활을 하며 수여받았던 복무 훈장까지도 팔아야 할 수준에 이르렀죠. 자신이 지켜왔던 자존심 하나로 그만두었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얼마 뒤 지방 공무원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존심이 강했던 그는 말단직 공무원은 모두 사양했는데 결국엔 한 관리직에 자리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75년 11월 저녁 데니스는 베이스워터 로드에 있던 게이바인 챔피언 펍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자식이 남자 새끼가 고라지가 이게 뭐야? 귀걸이? 화장? 내가 나한테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당신들이 뭔 상관이야? 그냥 죽어 이 자식아. 금발의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짙게 한 젊은 남성이 두 명의 50대 남성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데니스는 곧바로 뛰어들어 뜯어말린 뒤 금발 남성을 택시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금발 남성은 20살의 데이빗 갈리찬이었고 평소에도 여성처럼 꾸미고 다니는 게이였죠. 정말 고마워요 아저씨. 식사도 챙겨주시고. 아니야,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이제 좀 괜찮아졌어? 네. 필요하면 집으로 태워줄까? 집 없어요. 얼스코트에 있는 호스텔에서 머물고 있긴 한데 혹시 괜찮으면 여기서 하룻밤만 자고 가도 돼요? 혼자 지내고 있던 30세의 데니스는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한 침대에서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 구직센터 관리자라고 하셨었죠? 그렇지. 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저도 일자리를 구하고 싶긴 한데 외모 때문에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건 걱정 마. 내가 오늘 출근하면 알아보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서 지내고 싶으면 계속 지내도 상관없어.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데니스. 사실 데니스가 그를 이렇게 신경 써주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매번 성욕에 굶주려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해왔던 그의 입장으로선 데이빗의 존재가 소중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데니스는 퇴근한 후 데이빗과 함께 호스텔로 가 짐을 챙겨왔습니다. 데니스? 네, 아주머니? 이사하고 있어? 짐 빼는 거야?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여기 이 친구가 집이 없어서 며칠 동안만 저희 집에 머물게 하려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하겠습니다. 그건 안 돼. 다른 집 사람들도 이걸 보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면 법에 걸린다고. 임대 영업 정지를 당할 수도 있어. 네, 그럼 오늘은 늦었으니 하룻밤만 묵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둘은 함께 또 하룻밤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데니스는 그를 데리고 월레스덴 그린 지하철역 바로 맞은편에 있던 아파트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멜로즈 애비뉴 195번지에 있던 작은 아파트에선 1층에 빈 방이 있다고 답해하고 곧바로 데니스는 한 달치 임대료를 지불해줬습니다. 데이빗은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데니스에게 고마우며
자신의 얼마 되지 않는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보건사회복지부의 직원들이 그 아파트에 방문했습니다. 불법 증축이나 우범 지역도 아니고 괜찮군요. 저분 성함이 데이빗 갈리찬 씨라고 하셨죠? 선생님이 납부하셨던 한 달치 임대료는 시에서 환급해줄 겁니다. 구직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데이빗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던 복지 시스템을 활용해 그의 집을 구해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무료로 말이죠. 어쨌든 데이빗과 데니스는 집 주변을 함께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아파트에 무슨 이렇게 넓은 정원이 있을까요? 꽤 높네. 사람들이 쓰레기장으로 생각하고 버려놓은 것들만 치워놓으면 우리가 같이 가꿔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될까요? 우리 땅도 아닌데? 동네를 깨끗하게 해준다는데 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어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쓰레기부터 치우자고. 둘은 먼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도로 건너편에 있던 공터에 모두 옮겼습니다. 그렇게 드러난 정원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돌을 심어 길을 만들고 작은 나무와 과일 식물들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게 완성된 정원은 직장의 대부분이었던 데니스가 아닌 데이빗이 관리했습니다. 그것을 본 집주인은 쓰레기장이었던 정원을 이렇게 가꾸어준 그들에게 사용권을 줘야겠다고 모든 권한을 그들에게 넘겼죠. 아파트의 다른 입주자들은 사과가 열리고 꽃망울을 피우기 전까진 아무도 도와주려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정원으로 올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막아놨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정원은 데니스의 평생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그의 전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이 잘 가꿔가고 있음과 동시에 데이빗과 데니스는 예쁜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했습니다. 블립이라는 이름의 몽그레 비치 종의 강아지였죠. 그렇게 행복한 시간은 2년 동안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데니스는 데이빗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트윙클, 오늘 저녁은 뭘 먹을까?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요. 닭살도 돼요. 데니스가 그를 이렇게 부르게 된 계기는 위태로워 보이기 시작하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아예 한 가정을 꾸려 사는 관계는 아니었지만 데이빗이 그 관계에 소홀해져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젊고 생기 있던 게이였던 그를 잊기 싫었던 데니스는 집에 다른 남성을 데려오는 작전을 써보기도 했었습니다. 하다못해 매춘 여성까지 데려와 보기도 했죠. 하지만 데이빗의 마음은 완전히 떠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1978년이 되어 둘은 헤어지게 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데이빗이 머물던 멜로즈 애비뉴 195번지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연휴에 데니스는 홀로 우울함에 휩싸여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혼자 하다니. 이런 내가? 데니스 닐스는 왜 항상 혼자여야 하는 거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절대로. 할아버지, 비둘기, 군대 후임, 데이빗이 머릿속에 뒤섞여 그의 우울함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인 12월 30일 토요일, 그는 크리클우드에 있던 한 아이리시 바인 크리클우드 암스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난 18세의 남성과 맥주를 마시며 서로에 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마음이 맞은 둘은 멜로즈 애비뉴 195번지로 함께 걸어갔고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고 같이 침대로 들어갔지만 어떠한 성관계도 일어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데니스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2시간 후 햇빛이 내려쬐기 시작할 때까지 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를 회상하던 데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새 지핀 불로 방은 따뜻했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올 때 나는 그의 품 안으로 들어가 팔짱을 꼈다. 여전히 잠들어 있던 그와 나를 덮고 있던 담요를 반쯤 치웠다. 잠에서 살짝 깼는지 그는 나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고 나는 그의 손을 찾아 더듬거리기 시작했다. 그가 틀림없이 아침이 되면 나를 떠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내 가슴은 불안감에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땀이 났다. 잠들어 있던 그를 쳐다보던 내 시선은 곧이어 바닥에 놓여진 그의 넥타이에 고정되었다. 그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와 함께 새해를 맞길 원할 거라는 생각을 하며 손을 뻗어 넥타이를 잡았다. 그리고 몸을 일으켜 그의 목덜미에 끼웠고 잠에서 깬 그는 날 밀쳐내렸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팔꿈치로 그를 누르고 있는 힘껏 목을 졸랐다. 18세의 공장 노동자였던 그는 힘이 나보다 셌던 것 같았다. 나와 함께 침대 바닥으로 뒹굴어 떨어졌다. 이게 대체 뭐하는... 소리를 아예 내지 못하도록 넥타이를 다시 한번 고쳐잡고 졸랐다. 그는 다리로 카펫이 깔린 바닥을 밀며 계속해서 몸부림을 쳤다. 약 3야드를 그렇게 움직였던 것 같다.
침대 저 옆에 떨어져 있던 테이블을 쓰러뜨려 재떨이 유리잔이 모두 떨어졌다. 그리고 그의 머리도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고 팔다리를 쭉 편 채로 몸을 부르르 떨기 시작하는 그의 몸을 느꼈다. 내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땐 나도 긴장되어 있던 터라 온몸이 약간 떨렸다.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곧 조금씩 숨을 내쉬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의식은 없었다. 당황스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바로 떠올랐고 곧바로 부엌으로 달려가 플라스틱 양동이에 물을 채워넣었다. 그리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그의 옆에 양동이를 놓고 그의 겨드랑이를 잡아들어 머리를 양동이 안으로 집어넣었다. 순간 정신이 들었던 것인지 몸부림을 치료했지만 몇 초 만에 다시 늘어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저항하지 않는 듯했다. 몇 분이 지나자 양동이에 있던 물에 거품이 끼는 것이 보였다. 차분히 생각해보려 그를 들어올려 내가 평소에 책을 읽을 때 쓰는 흔들 의자에 앉혔다. 그의 머리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 난 침대에 걸터앉아 내가 한 짓에 대해 명확히 하고 싶었다. 햇살은 이미 커튼 사이로 가득히 들어차고 있었고 방은 테이블이 넘어진 탓에 엉망이었다. 힘없이 늘어진 그를 쳐다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중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이상 날 떠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어질러진 방을 청소하고 있던 중 어디선가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원에서 키우던 블리피 죽은 그의 발에 코를 박고 냄새를 맡는 소리였죠. 아직 완전히 진정되지 않았던 데니스는 강아지의 목덜미를 잡고 내던지다시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만약 걔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들어왔다면 어떻게 하려 했을까? 또 죽여야만 했을까? 데니스는 잡생각을 애써 지워버리고 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윽고 의자에 앉아있던 그를 들쳐매고 화장실로 들어갔고 깨끗하게 씻긴 후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있던 철물점으로 가 톱과 망치, 칼을 구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다시 그의 앞에 한숨을 내쉬며 앉았습니다. 날 떠날까봐 두려워해서 이런 건데 난 이런 것들로 뭘 하려 하는 거지? 그렇게 옷장으로 걸어간 데니스는 속옷과 양말, 와이셔츠, 정장 조끼를 가져와 그에게 입힌 후 목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다시 침대에 눕힌 후 데니스는 그 옆에 누워 이불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옷을 입고 있던 그의 몸을 구석구석 탐색하며 성적인 욕망에 사로잡혔지만 차가운 피부가 느껴지자 그 욕망은 이내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그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바닥에 내려놓고는 낡은 커튼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진 그는 다시 침대로 돌아와 잠을 청했고 다시 눈을 떴을 땐 해가 진 저녁이었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마룻바닥에 누워있던 그를 보곤 이내 옆에 있던 공구들로 다시 눈이 갔습니다. 그리곤 마음의 결정을 내린 듯 마룻바닥의 판자를 도구를 이용해 젖혀들었습니다. 1층이었던 그 집의 바닥엔 벽돌로 벽이 세워진 흙바닥의 빈 공간이 보였습니다. 시체를 밀어넣었고 따라 들어가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군대에서 사람이 죽으면 사후경직이 온다는 말을 들었었기에 그를 세워놓기로 결정했던 것이었죠.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가 생긴 데니스는 행복한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7개월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발견될 것을 우려했던 두려움보단 이런 방식으로 자신과 함께할 수 있다는 행복감이 더 커져가는 듯 보였죠. 결국 그는 앤드류 호라는 젊은 남성을 두 번째 동반자로 삼으려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놓쳐버리고 말았죠. 데니스의 변태적인 욕구로 인한 성급함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간은 3개월이 흘러갔고 그날은 1979년 12월 3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 혼자 런던 관광을 온 케네스 오큰돈 씨는 아리게 스트릿에 있는 센트럴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고 조식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죠. 유명지를 돌아다니며 관광을 즐기던 그는 얼마 뒤 캐나다로 떠나기 전 친구를 만들기 위해 점심시간에 웨스트엔드 펍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 억양을 보니 미국에서 오셨나봐요. 아, 캐나다에서 왔어요. 평생 동안 목표로 그리고 있던 런던 여행을 온 거거든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너무 아쉽네요. 그럼 제가 술 한잔 사도 될까요? 케네스에게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남성은 데니스 닐슨이었습니다. 마음이 싱숭생숭했던 데니스는 반차를 내고 술 한잔하러 왔다가 관광객 옷차림을 하고 있던 그를 발견하고 합석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오후 3시까지 함께 술을 마신 그들은 런던에서 경치가 멋진 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은 흘러 저녁이 되었고 둘은 데니스의 아파트에 가서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하고 펍에 가서 다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굳이 나가서 마실 필요 있을까요? 그냥 저희 집에서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마셔보는 건 어떨까요? 전 상관없어요. 지금 런던에 있는 매 순간은 저에게 소중하니까요. 그럼 술을 사올게요. 잠시 TV라도 보고 계세요. 계산은 이 돈을 보태서 해주세요. 점심이랑 저녁도 얻어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얼마 뒤 데니스는 술을 사서 돌아왔고 둘은 위스키, 럼, 바카디, 맥주를 진탕 마시기 시작했죠. 9시간 동안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을 들으며 서로에 대한 취향도 알아갔고 둘은 이미 친구가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데니스의 머리에선 한 가지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케네스가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돌아간다면 다신 못 보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마 그땐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을 겁니다. 새벽 2시 정도인 것 같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바닥에 누워있던 그의 턱 아래를 잡고 끌고 가며 나도 음악 좀 듣자 라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를 끌고 방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다른 방으로 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리프는 부엌문으로 뛰어들어와 미친 듯이 찢어댔고 목덜미를 잡고 내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장 꺼져. 이게 날 도와주는 일이야. 그리고 저는 헤드폰을 벗고 그 상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게 틀림없겠군. 다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이 끝날 때까지 들었고 그동안 누워있던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게 아니라 죽어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술에 너무 취해있던 터라 어떻게 죽은 건지 어떻게 죽인 건지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한 가지 이미지가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헤드폰 케이블에 목이 졸려 몸부림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죽였다는 게 분명해졌을 즈음 그가 입고 있던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입에서 흐르고 있던 액체들을 휴지로 닦고 어깨에 짊어져 화장실로 옮겼습니다. 함께 깨끗이 목욕한 후 침대에 누워 얼마 남지 않은 밤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머리를 침대 아래로 내민 모습을 하고 있었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온기는 조금도 느낄 수 없었고 출근을 하기 전 그를 부엌의 수납장에 넣어 놨습니다. 이미 사후 경직이 왔던 터라 선 자세에서 기대 놓았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던 날 저는 중고 물품점에서 값싼 컬러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사왔습니다. 집으로 곧장 달려와 수납장의 문을 열고 절 기다리고 있던 케네스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코에선 뭔지 알 수 없는 갈색 액체가 가슴과 팔로 흘러내리고 있었고 휴지로 깨끗이 닦아줬습니다. 그리고 부엌 의자에 앉혀 양말, 와이셔츠, 정장 조끼를 입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조금 붓고 검붉게 변해버려 보기 좋지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의 색깔과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화장품을 발라줬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배치하며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곤 침대 옆에 놓여져 있던 그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TV를 시청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기 위해 TV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몸매와 외모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시체의 다리를 꼬아 그 사이로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출근할 땐 지하에 있던 빈 공간에 그를 첫 번째 제 친구의 옆에 세워놓았었고 약 2주 동안 4번 정도 그를 끌어올려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고 술을 마시고 지하실은 매우 선선했고 그의 상태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피부는 정말 좋아졌고 그 모습의 감탄에 술을 마시며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목에는 졸리는 적이 전혀 남지 않았기에 더욱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았고 그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했을 땐 마음을 접기로 하고 그와 관계된 모든 물품들을 태워버렸습니다. (16세의) 마틴 더피는 머지사이드에서 온 문제가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고작 15살 때 절도, 가출, 행인폭행 등을 저지른 전과자였죠. 그것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수학교에 등록해 다니도록 만들었죠. 하지만 그 학교에서도 몇 번이고 동급생들과 싸우는 등 문제를 일으켜 결국엔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치료를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다행히도 꽤 호전되어 큰 문제 없이 학교를 졸업하였고 한 작은 회사의 세일즈맨으로 취직하여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면으로 봤을 때 마틴은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의 문제아들과 비교해서 그리 나쁘진 않아 보였습니다. 동성애 클럽을 자주 드나들며 마약을 하기도 했지만 사회복지사들과의 왕래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였죠. 동시에 직업훈련소에서 케이터링 코스를 밟아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큰 신뢰를 심어주고 있었죠. 참고로 케이터링 코스는 식품의 안전한 배송, 효율적인 마케팅,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해당 사업을 하거나 해당 직종에서 일할 때 기초적이지만 빼놓을 수 없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는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 가족들과 여자친구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과거 일은 과거 일대로 묻어두고 잘 나아가는 듯 보였죠. 그리고 1980년 5월의 어느 날 마틴은 기차의 무임승차한 혐의로 런던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돈이 없던 관계로 역에서 노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준 가족들에게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을 알릴 수 없었기에 그러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게 여기서 노숙을 하며 지낸 지 며칠이 지난 1980년 5월 13일 화요일 아침. 얘야, 며칠 동안 여기서 자는 것 같던데 무슨 문제 있는 거니? 그게요... 마틴은 친근하게 말을 걸어온 데니스에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참 안타깝네. 그럼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을 해줘니? 아니다. 내가 오늘 회의가 잡혀있어서 지금 급히 가봐야 하니 저녁에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서 대화 좀 나눌 수 있겠니?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퇴근하고 돌아온 데니스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던 마틴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식사를 하고 맥주를 마셨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불에 말린 채 침대 위에 누워있던 마틴의 위에 앉아있었습니다. 상체만 이불로 말려 있었기 때문에 팔을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엔 침대 테이블 위에 있던 조명이 떨어져 있어 칠흑 같았지만 그의 형체가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엉덩이가 젖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축 늘어지기 시작할 때쯤엔 이불을 타고 그의 소변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고 침대에서 끌어내렸지만 여전히 숨이 붙어있는 걸 알았습니다. 전 부엌으로 가서 싱크대에 물을 가득 받았고 바닥에 누워있던 그를 끌고 부엌으로 데려갔습니다. 겨드랑이를 잡고 들어 머리를 싱크대에 박아넣었고 3분에서 4분 정도 흘렀던 것 같습니다. 물에선 거품이 일기 시작했고 죽었다고 생각한 저는 마틴을 안고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양말, 청바지, 셔츠, 속옷을 모두 벗기고 욕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정확히는 그를 제 위에 눕혔습니다. 그렇게 함께 깨끗이 씻은 뒤 젖어있던 그를 어깨에 들쳐매고 방으로 데려 들어왔습니다. 흔들 의자에 앉혀 함께 물기를 말렸고 침대의 이불을 걷어낸 후 마틴을 눕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듯 매우 따뜻했고 태어나서 제가 봤던 몸 중 가장 어려 보인다고 칭찬했습니다. 온몸을 애모하고 껴안고 몇 분간 누워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타서 그 행위를 했고 시간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 부엌 수납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간은 일이 바빠 집에 거의 들어오지도 못했습니다. 이틀 후에 다시 만난 마틴은 이미 냄새가 났고 배가 부풀어가고 있었기에 곧바로 지하실에 넣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간이 부족했고 이미 부패가 진행될 듯 했기에 이번에는 처리한 후 넣기로 결정했습니다. 마틴을 욕실로 데려가 해체한 뒤 큰 냄비에 모두 끓여버렸습니다. 결국 뼈만 발라내어 가방에 넣어 지하실에 두고 나머지 내용물은 공터에 갖다 버렸습니다. 빌리 서더랜드는 27세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살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족들은 그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감옥, 치료소로 보내곤 했었습니다. 팔과 가슴, 손에는 크고 작은 문신들이 새겨져 있었고 왼손에는 러브, 오른손에는 헤이트라는 특이한 방식의 문신이 있었죠. 게다가 목을 둘러 Cut Here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는 에든버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 아이를 낳았지만 감옥에 들락거린 후로 런던에 와서는 집시처럼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면 절도를 하고 경찰에 체포되어 다시 감옥에 들락거리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죠. 아들이 어디론가 갑자기 사라져버려 실종신고를 한 그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부인, 저희가 빌리 서더랜드라는 이름으로 실종자 명단을 찾아보니 같은 이름이 자그마치 40명이나 나오더군요. 아무래도
이름으로는 아드님의 행방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으니 저희가 특정할 수 있는 것들을 경찰서에 오셔서 제공해 주시면 참고가 될 듯하군요. 몸에 특징적인 문신이 많은 아들이었기에 경찰은 그것을 참고하고 수색하게 이르렀지만 결국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전 그를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술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꽤 호탕한 성격의 그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술을 마시고 길을 걷던 중 이제 그만 집에 가야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레스터 스퀘어 지하철역으로 같이 가서 표를 끊어줬지만 머뭇거리더니 집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집으로 가서 지내자고 권유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으로 간 저희는 술을 진탕 마셨고 너무 많이 마셨던 건지 기억이 끊어졌습니다. 어렴풋이 나는 기억은 목을 졸랐던 것뿐입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깼을 땐 그는 어디에도 없었고 꿈이겠거니 생각한 후 요리를 하러 부엌 수납장을 열었을 땐 이미 시체가 되어있던 그가 저에게 쓰러졌습니다. 이미 지하실은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던 터라 그를 통째로 벽난로에 놓고 태워버리기로 했습니다. 이틀을 꼬박 태웠지만 그의 모습은 절반 정도 남아있었고 더 이상 부피도 줄어들지 않았기에 정원에 대충 묻어버렸습니다. 쥐나 여우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먹어치워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해가 조금 뜨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반쯤 먹어치워진 시체를 갖고 와 지하실에 넣어버렸습니다. 24세의 말콤 바로우는 셰필드 출신이지만 런던에서 지내고 있던 경증의 정신병 환자였습니다. 대부분의 삶을 정신병원이나 치료소에서 보냈죠. 나이보다 훨씬 더 어려 보이는 외모를 가진 그는 부모님이 없었고 친척이나 지인조차도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간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것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써먹기도 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면 거짓으로 간질 발작을 일으켜 무마시킨다든지 하면서 말이죠. 게다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하여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를 가까이 하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고 짧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조차도 치를 떨고 거리를 두었죠.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면 동성애자들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엉망으로 살고 있던 그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은 경찰이 아닌 사회보건복지부뿐이었습니다. 친인척도 없는 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어 경찰에 체포되더라도 그곳으로 넘겨질 뿐이었죠. 하지만 수도 없이 그런 시스템을 겪어봤던 말콤은 그럴 때마다 아무런 징계 없이 풀려나곤 했습니다. 그렇게 영국 전역을 떠돌면서 살아가고 있던 그는 1981년 9월 17일 목요일 이른 아침 런던의 복지사무소에서 풀려난 상태였습니다. 저희 괜찮아요? 네? 괜찮냐고요? 넘어져서 다친 건 아니죠?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성적 간질병 환자인데 아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제가 병원에 데려다 줄 테니 일단 저희 집으로 가시겠어요? 한 블럭 떨어진 도로가에서 벽에 기대고 앉아있던 마틴을 발견한 데니스는 자신의 집으로 그를 부축해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한 잔 내어주고 999에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는 마틴을 태워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었고 간질 발작을 일으킨 적도 없었기에 사회복지사무소로 인계된 뒤 서류를 몇 장 작성하고 다시 다음날 풀려났습니다. 그의 입장에선 너무나도 익숙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니스와 만난 다음 날인 9월 18일 저녁. 병원에 계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젠 괜찮아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 들어오실래요? 데니스는 그에게 식사를 차려주고 TV를 켠 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 마시던 바카디를 가져와 컵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잔 줘요. 간질병이 있다면서요. 약도 주기적으로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 잔은 괜찮아요. 저도 달라고요. 그럼 알아서 하세요. 저는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마틴은 바카디 2잔과 콜라를 한껏 마시고 소파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데니스는 그를 깨워서 보내려 했지만 따귀를 때려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성가시게 행동하는 그가 좋게 보이지 않았죠. 그때 술이 조금 들어가기도 했지만 너무 비상식적으로 무례하게 행동하는 그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마틴은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고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목을 약 3분가량 조르고 나니 입에서 거품이 나왔고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죽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술을 다 마시고 TV를 끄고 침대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소파에 누워있던 그에게 가서 확실히 죽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지하실은 이미 친구들로 가득 차 있었기에 마룻바닥을 들추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싱크대 수납장에 쑤셔 넣어버리고 일하러 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데니스는 사실 몇 달 전부터 집주인과 자주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데니스의 집의 창문이 깨져 있거나 문고리가 부서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누군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집주인은 데니스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고 있고 그로 인해 아파트의 다른 세입자들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기에 그를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친구들을 모아놓은 데니스는 쉽게 떠날 수가 없었고 결국엔 집주인이 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크랜리 가든스에 있는 아파트에서의 3달치 임대료와 이사 비용 1,000유로를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죠. 친구들을 버리고 가기 너무 미안했던 데니스였지만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기에 이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지하에 있던 친구들은 마룻바닥을 단단히 공사해 놓으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그렇게 크랜리 가든 23번지로 새 보금자리를 얻게 된 데니스. 그는 또다시 친구를 만들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3살 때 가족에게서 쫓겨나 미성년자 보호소나 감옥을 전전했던 26세의 존 하울렛은 런던에서 문제가 많은 남성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절도나 폭행으로 경찰들 사이에선 잘 알려져 있던 인물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그의 별명은 이것이었습니다. 왕실 근위병 존이었죠. 상습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다니던 그가 항상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자랑하던 경력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런 기록도 없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니었기에 사람들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단지 별명으로 불러줄 뿐이었죠. 데니스는 존과 1981년 12월에 웨스트엔드 펍에서 처음 만나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는 데니스가 친구들을 지하실에 숨겨놓은 그 집에 살고 있을 때였죠. 그리고 두 번째 만남은 1982년 3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어이 왕실 근위병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정말 오랜만이네. 정말 간만에 만난 둘은 그간 있었던 일들을 풀어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느덧 자정이 훌쩍 넘어가기 시작했고 둘은 이 차를 달리기 위해 펍을 나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존, 괜찮으면 우리 집 가서 더 마실까? 네, 좋지. 그들은 데니스가 새로 이사한 크랜리 가든스 23번지로 함께했고 사온 술을 마시기 위해 간단한 요리를 하고 TV 앞에 앉아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시각이었기에 졸음은 몰려오기 시작했죠. 이봐 존, 너무 졸리면 옆방으로 가서 자도 돼. 그래. 그는 옆방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고 데니스는 술을 마시며 TV를 계속해서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 영화를 모두 시청한 데니스는 불을 끄고 존이 자고 있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여는 소리에 살짝 자면서 깬 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도 몰랐네. 존, 택시를 불러줄게. 일어나. 조금만 더 있다가. 데니스는 부엌으로 돌아가 럼을 한 잔 따라 들고 와 침대에 걸터앉았습니다. 존이 옷을 거의 다 벗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죠. 오히려 존이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너무 싫었습니다. 자신의 흔들 의자로 간 데니스는 등받이 쿠션 밑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던 끈을 발견하곤 집어들고 다시 존에게 갔습니다. 존, 이제 정말 갈 때가 된 것 같아. 데니스는 그의 목에 끈을 감아 있는 힘껏 조르기 시작했고 덩치가 훨씬 더 컸던 존은 있는 힘껏 저항하며 그의 목을 핥히고 밀었습니다. 하지만 위에 올라타고 있던 데니스를 뿌리칠 수는 없었고 몸부림치던 그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함께 떨어진 데니스는 사력을 다해 그의 목을 졸랐고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몸을 부르르 떨며 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엔 피가 나고 있었고 그 피는 침대 기둥과 이불에 묻어 있었습니다. 몸싸움을 하다 박아서 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것이라 판단한 데니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존은 금방 정신을 차렸습니다. 놀란 데니스는 다시 그의 목을 힘껏 졸랐고 이번에는 약 3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리프는 있는 힘껏 지저대고 있었고
목덜미를 잡아 방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데니스는 사력을 다해 힘을 쏟은 탓에 팔다리가 떨리고 있었고 그가 정말 목숨이 끊어진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심장에 귀를 갖다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잘 뛰고 있었고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데니스는 그를 욕실로 끌고 가 욕조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올려 머리를 욕조 안으로 박아 넣으려 하는 순간 존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등 뒤에서 올라타다시피 자리하고 있던 데니스는 그의 머리를 욕조에 박고 있을 수 있었죠. 그의 반항은 얼마간 이어졌지만 5분 정도가 지나자 물에선 그의 입에서 나온 듯한 피와 음식물들, 이상한 액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더럽다고 생각한 사람에게서 나온 이물질들을 본 데니스는 쳐다도 보기 싫은 듯 그대로 놔두고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존의 피가 묻어있던 부분을 모두 닦아내고 이불을 걷어내버렸죠. 그리고는 깨끗한 이불을 가져와 잠자리 들었습니다. 완전히 녹초가 된 데니스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에 들다시피 했죠. 다음날 아침 데니스는 존이 긁어 자신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보고 인상이 구겨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욕조로 가 그의 시체를 발로 힘껏 한번 찬 뒤 출근했습니다. 이름이 그레엄 앨런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 속에서 그는 미스터 오믈렛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가 원했던 건 오직 먹을 것이었습니다. 남아있던 계란이 몇 개 없었지만 모두 그를 위해 오믈렛을 만들어줬습니다. 허겁지겁 먹고 있던 그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다른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그는 4분의 3 정도 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잠든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고 입에선 먹다 흘러나온 오믈렛 조각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질식한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목이 막히는 소리 같은 건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바카디를 꺼내 한 잔을 마시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입에서 흘러나온 오믈렛이 무릎 위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 제가 그를 목졸라 죽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믈렛이 그를 질식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믈렛은 사람의 목에 붉은 자국을 남기지 않잖아요. 저였나 봅니다. (20세의) 스티븐 싱클레어는 주로 런던의 레스터 스퀘어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펑크족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는 평소에 틈만 나면 마약을 하거나 이유 없이 팔을 자해하는 버릇 등으로 사회에서 지향하는 문제였죠. 어쨌든 그것들로 인해 그의 팔은 온통 칼로 베인 흉터들이 있었고 어느 때라도 또 팔을 베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시에 사회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던 스티븐은 그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져 휘발유통을 광장 한가운데로 들고 와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질러버리겠다며 많은 사람들을 위협하게 됐습니다. 그런 생활들 덕분이지 그는 비형 간염으로 고생하고 있기도 했죠. 1983년 1월 26일 수요일 친구들과 함께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봐, 너 내 지갑 훔쳐왔지? 스티븐은 소매치기를 하다 걸려 친구들과 함께 힘껏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의 주인에게 붙잡히게 되었죠. 미안해요. 지갑 돌려드릴 테니까 햄버거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뭘 사먹을 돈도 없니? 네, 이틀째 굶고 있어요. 지갑의 주인이었던 데니스는 그를 맥도날드로 데려가 햄버거를 사 먹였고 친절함에 감동한 그는 친구들을 소개해주겠다며 데려갔습니다. 데니스는 그닥 내키지 않았지만 따라가서 굶고 있던 친구들에게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돈을 나눠줬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니? 아무 데서나 자요.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머물지 않겠니? 정말로 그래도 될까요? 너만 괜찮다면 계속 머물러도 되고. 오늘 신세를 너무 많이 지내요. 꼭 보답할게요. 그들은 데니스의 새 보금자리로 갔고 집에 도착했을 땐 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간단히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온 데니스는 스티븐이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걸 보고 마약을 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의 팔에 있던 수많은 주사 자국들을 봤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었죠. 그리고 1시간 뒤 스티븐은 흔들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데니스는 그의 옆에 다른 의자에 앉아 헤드폰을 끼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잠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를 해칠 생각은 꿈에도 꾼 적이 없었고 단지 그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스티븐이 가여울 뿐이었습니다. 이런 아침이 되어 흔들 의자에서 마약에 취해 늘어져 앉아있는
어찌 보면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는 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지 그 아이가 평화롭게 영원히 지낼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때는 제 힘으로 스티븐의 짐을 들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스티븐은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여운 친구가 이렇게 떠나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 모습을 보자 불안감은 씻은 듯이 없어졌고 안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바지가 소변으로 젖어 있었기에 깨끗하게 씻어주고 싶었습니다. 먼저 옷을 벗기려 그의 몸을 잡았을 땐 마치 살아있는 듯 부드러웠고 욕실로 들어가 깨끗하게 씻겨진 그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눕히고 더 아름답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일단은 의자에 앉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의 얼굴과 몸은 미켈란젤로 조각상을 보는 것처럼 너무 황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만지고 범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냥 거울 2개를 가져와 침대 주변에 놓았습니다. 저는 옷을 모두 벗고 그와 같이 나체로 된 상태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있던 2개의 몸을요. 그리고 그 옆에 누웠는데 이것이 삶이자 죽음이고 인간의 모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나 고통,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있던 그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감상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 놔뒀고 전 집에 있을 때마다 항상 그의 옷을 입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옮겨오면서 만든 친구들은 그가 마틴을 처리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욕실에서 모두 해체한 뒤 냄비에 푹 끓여내 뼈를 분리했죠. 그렇게 남은 내용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던 그는 하수구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궁쥐들이 그 내용물들을 모두 파먹어 줄 거라 생각하고 말이죠. 첫 번째 희생자인 왕실 근위병 존, 두 번째 희생자인 오믈렛 그레움까지는 문제없이 흔적을 지워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희생자인 스티븐 싱클레어를 처리했을 때부턴 작은 문제가 생기는 듯 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 있던 다른 가정의 변기가 역류하거나 욕실물이 안 내려가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맨 위층인 4층에 살고 있던 데니스는 어느 정도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1층이나 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로 일어나는 문제들이었죠. 그래서 집주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구 처리 업체인 다이노로드에 문의하였고 1983년 2월 5일 토요일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배관공인 마이크 캐트런이 그 건물에 연결되어 있는 크고 작은 배수관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는 배수관에서 고기 덩어리들이 엉켜붙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소나 돼지 같은 일반적인 육류처럼 보이지는 않았고 양이 워낙 많아 보였기에 상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고기 덩어리? 하수구에 누가 그런 걸 흘려보내노? 네가 잘못 본 거 아이가? 확실한 기가? 네 정말이에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봐서 보고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일 가가 같이 보도록 하자. 다음날 아침 상사와 다시 그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대체 고기 덩어리가 어디 있다는 거야? 과장님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 눈에 혜태 눈가리가 없잖아. 잠시만요 과장님. 그러고 보니까 아까 하수구 뚜껑 열려가 있을 때요, 어제 덮어놨던 방향이랑 다른 방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기분 탓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누군가 여기 들어와서 청소하고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배수관들을 샅샅이 뒤진 결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힘든 위치에 있던 배수관은 마이크가 어제 봤던 살점들이 오물과 엉켜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사람의 털이 달린 피부 같은 살점도 보였기에 곧바로 지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 여기 크랜리가든 23번지 아파트인데요. 하수뱅을 청소하려다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확실치는 않지만 사람 살점 같아요. 현장에 도착한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형사들과 경관들은 마이크의 증언에 따라 하수 배관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그중 선임 형사였던 피터 제이 형사는 살점들을 유심히 보고 사람의 피부가 맞다는 판단을 내렸죠. 기사님, 성함이 마이크라고 하셨습니까? 네, 마이크씨. 혹시 이 살점들이 어느 세대에서 흘려내보냈던 건지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피터 형사는 살점들이 배출된 집으로 향하던 중
그 앞에서 문을 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누구시죠? 전 메트로폴리탄 경찰청 피터 제이 형사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괜찮겠습니까? 하실 말씀이라니 일단 들어오시죠. 데니스는 커피를 내왔고 둘은 곧 식탁에 자리했습니다. 성함이 데니스 닐슨 씨라고요. 네, 런던에 있는 구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절 찾아오신 거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막혀있던 하수배관에서 사람의 살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저희는 배관공들과 함께 그 살점들이 나온 것을 추적했고 당신의 집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전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 보군요. 본인이 직접 그러신 게 맞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어디서 전해 들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아니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매일 살인이 일어나는 런던에서 누군가의 살점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꼭 놀라야 하는 건가요? 데니스 씨, 전 당신과 말장난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당신한테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듯한데요. 전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던 데니스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잠시 기다려보세요. 옷장에서 뭘 좀 가져와 보여드리죠. 허튼 짓을 할 거라면 단념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옆방으로 건너간 데니스는 옷장에서 2개의 비닐봉지를 들고 와 피터 형사 앞에 던져놓았습니다. 그 봉지들 안에는 3개의 두개골과 크고 작은 뼈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희생자인 왕실 근위병 존, 오믈렛 그레엄, 스티븐 싱클레어의 유골들이었죠. 피터 형사는 그를 곧바로 체포하여 경찰청으로 이송하던 중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명을 살해하신 겁니까? 1978년 이후로 15명에서 16명 정도요. 신문실로 함께한 데니스는 군생활에서 도축법을 익혔고 전직 메트로폴리탄 경찰이었기에 오랫동안 들키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며 얘기를 풀어갔습니다. 경찰 경력이 있으신 거라면 얘기가 잘 통하겠군요.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시겠죠? 희생자들의 위치를 알려달라는 건가요? 데니스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듯 그림을 그려가면서까지 희생자들의 유해를 보관한 위치를 설명해 줬습니다. 대부분의 유해는 그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자 런던의 첫 보금자리였던 멜로스 애비뉴 195번지에 있었습니다. 그중 신원을 알 수 없는 몇몇 채 유해는 정원의 흙 속에 묻혀 있었죠. 아예 이름을 모르는 희생자들의 신원을 제외하고 자신이 한 번이라도 이름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외모와 만난 날짜까지 정확하게 말이죠. 게다가 자신이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놓친 적이 있다는 사실까지도 진술했습니다. 생존자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죠. 그 진술을 바탕으로 피터 형사는 25세의 폴 놉스, 21세의 칼 스타터를 찾아가 진위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희생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해될 뻔한 사람들이었지만 수많은 범행으로 그들이 숨이 끊어진 것인지 확실히 확인을 하지 않았던 탓에 지옥 같은 그곳에서 목숨을 건져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한다면 다시 붙잡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증거가 수집된 6건의 살인 혐의와 2건의 살인 미수로 데니스를 기소하였고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그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983년 11월 4일 25년 동안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존경하는 판사님, 배심원단 여러분들, 전 이 범행을 처음 했을 때 한 가지를 결심했습니다. 다신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고 만약 이 범행이 알려지게 된다면 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라고요. 어차피 둘도 없는 인생이기에 전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사건은 흉악한 범죄 방식과 뉘우치는 모습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이코패스적인 그의 모습으로 몇 년 동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감된 데니스는 금방 자살할 것만 같았던 그의 말과는 달리 다른 동성애 수감자들과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엔 그의 악명 높은 범죄 사실을 전해들은 몇몇의 수감자들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죠. 그리고 수감된 지 약 35년이 지난 2018년 5월 12일 토요일 오전 복부 대동맥 확장증이 생긴 데니스는 요크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이지 않았던 터인지 복막 내 출혈과 폐색전증으로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죠.
그의 나이 73세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의 증언 중에서도 어렸을 때 가장 사랑했던 할아버지의 시신을 처음 보고 시체에 대한 애호증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정신병으로 인한 살인이었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전혀 먹히진 않았죠. 그리고 그의 진술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었죠. 바다. 한평생을 바다에게서 느꼈던 포근함을 찾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그때의 느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허탈감만 커져갔다고 말이죠. 영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알려진 데니스 닐슨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